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겪었던 실제 사건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흘러간 과거일 뿐이지만 그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나를 괴롭힌다. 나는 대학 3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어느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로 MT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 마을은 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날씨가 좋으면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이 빛나는 곳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매력적인 설정에 빠져 주말을 이용해 그곳으로 떠나기로 했다. 여행의 첫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산책도 하고 근처의 작은 호수에서 물놀이도 하고 밤에는 바비큐 파티도 했다. 그러나 두 번째 날 저녁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내가 첫 번째로 잠을 깬 것은 새벽 2시쯤이었다. 화장실이 급해져서 일어난 것이었는데 밖으로 나가보니 짙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그 적막함 속에서 새소리나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화장실로 향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느낌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마치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방으로 돌아와 겨우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친구 중 한 명인 수진이가 사라졌다는 말이 들려왔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녀가 일찍 일어나 산책을 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점점 불안해진 우리는 그녀를 찾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매우 친절하게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도 수진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한 어르신께서 이 마을에 오래된 전설이 있다며 말을 꺼내셨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에는 한 가문의 저주가 내려져 있었고 그 저주는 매년 한 명의 외지인을 데려가는 것이라 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점점 불안해하는 눈치였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을 주변에 숲을 수색하기로 했다.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가까운 곳에서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것은 분명 우리들 중 누구의 소리도 아니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우리는 드디어 수진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멀쩡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텅 빈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우리가 그녀를 흔들어 깨우자 마침내 정신을 차린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나가야만 해.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마을로 돌아와 짐을 챙겨 즉시 떠나기로 결정했다. 떠나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우리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그 어르신은 기억낼 것이다. 그녀가 라며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도시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수진이도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듯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심지어 우리가 그녀를 찾기 전의 사건도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일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에 대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고 수진이도 전혀 다르게 변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명랑한 소녀가 아니었다. 항상 뭔가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종종 잠에서 깨어나 그들이 온다 라고 말하며 울곤 했다. 그 일 있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공포영화나 이야기를 믿지 않게 되었다. 왜냐면 현실에서 겪은 공포는 어떤 이야기보다도 훨씬 강렬하고 잔혹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 마을로 다시 갈 용기가 없다. 만약 당신이 그 마을을 찾는다면 반드시 주의하길 바란다. 거기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여는 초여름 밤이었습니다.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동네는 조용하고 자그마한 만큼 사람들의 소문이 금세 퍼지는 곳이었죠. 그날 밤도 평소처럼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밤하늘은 흐리고 달빛 하나 없이 깜깜했습니다. 늦은 저녁 나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카톡을 한창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다들 자러 가겠다고 인사를 하고 채팅방이 조용해지자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시계 소리마저도 귀에 거슬릴 정도로 조용한 방 안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 하나 없는 고요함이 감도셨죠. 이사를 온 첫날부터 묘하게 불편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이 집엔 무언가 섬뜩한 것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을 끊기 위해 차라리 가벼운 공포 영화를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TV를 켰지만 방송은 이미 끝났고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에 접속해 공포 영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둠 속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영화를 발견하게 되었죠. 내용은 오래된 폐가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린다는 설정이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지만 점점 영화 속의 분위기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영화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내 방에서도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분명히 무언가가 끌어당기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스마트폰에 손전등을 켰습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방 안을 비추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뒷목에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고 손전등의 빛이 순간 깜박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나는 손전등을 끄고 방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깥에서 문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다시 한번 힘껏 밀었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 더욱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안 돼.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몸이 굳어버린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태껏 방 안에서 분명히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목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었죠. 그 순간 방 안의 기운이 점점 무겁고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가 나의 곁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덤벼오는 공포 속에서 나는 일단 스마트폰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니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수단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기운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방 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 탈출할 방법을 찾았죠. 그때 창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겨우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었지만 바깥은 깜깜한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갈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창문을 통해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강한 힘이 내 팔을 잡아채듯 붙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번에는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섬뜩한 남자의 목소리. 나는 그 자리에서 겁에 질린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신호가 계속해서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창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했고 겨우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참을 뛰었습니다. 결국 도망치듯이 나와 달려가던 중에 동네를 순찰하는 경비 아저씨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죠. 경비 아저씨는 나의 다급한 설명을 듣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기이한 현상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문도 쉽게 열렸고 방 안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웃으며 긴장해서 그런 걸 거야. 괜찮아. 이젠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라고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무서운 경험은 내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이사를 간 이후에도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인터넷에서 이 동네와 관련된 기묘한 소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살던 집에서 몇 년 전 한 남자가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남자는 외롭게 살다 자살을 택했고 유령으로 남아 그 집을 떠돌고 있다는 현지 주민들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날 밤의 일이 떠오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쩌면 그 자살한 남자가 나에게 그날 밤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지막이 그리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서울의 한 작은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소문에서 시작된다. 이야기는 10년 전 한 오래된 도서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가로운 여름밤이었다.
주인공인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여름방학 과제를 하던 중 우연히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책의 표지는 낡고 손때가 묻어 있었지만 제목이 많이 지워져 있었다. 민주는 친구들에게 이 책 보자, 뭔가 이상해 라고 말하며 책을 집어들었다. 친구들은 민준의 호기심에 따라 책을 보았지만 표지뿐 아니라 내용도 어디 한 군데 알 수 없는 문자들로 가득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민주는 집으로 책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날 밤 민주는 어김없이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검은 그림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어디선가 들리는 기괴한 목소리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꿈을 반복해서 보았다. 그 목소리에 그는 책을 돌려놓으라는 말을 알아들었다. 다음 날 민주는 도서관에 책을 돌려놓기 위해 갔다. 그러나 월요일은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닫혀 있었다. 민주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방에 구석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집안 곳곳에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며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민주는 점점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며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기 어려웠다. 책을 도서관에 돌려놓기 전까지는 이 모든 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고통받았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다. 오늘 밤 어떤 일이 있어도 도서관의 책을 돌려놔야겠다. 밤이 되자 민주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민주는 안으로 들어갔다. 도서관 안은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 순간 민주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책을 원래 책장이 있던 위치에 돌려놓으려던데 갑자기 도서관 전체가 흔들리며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책을 돌려놔. 책을 손에서 놓자마자 모든 것이 바로잡혔다. 도서관은 다시 조용해졌고 불빛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서둘러 도서관을 빠져나왔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책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자료를 찾아보니 그 책은 오래된 저주받은 책으로 한 마을의 비극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책이 원한을 품고 있으며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민주는 도서관을 다시는 찾지 않았다. 도서관은 몇 년 후 빈티지 서점으로 변했지만 낡고 이질적인 책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것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민주는 이 이야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험담에 공감했다. 서로 유사한 경험을 나누며 도서관이 지금도 저주받은 책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마치 그 책이 아직도 누군가의 손을 타고 새로운 피해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어린 시절부터 심령 현상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모여 각종 공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만으로 짜릿한 스릴을 느끼곤 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포 이야기를 찾고 있는 건 내 일상의 일부였다. 그러나 몇 년 전 내가 직접 경험한 한 사건은 내가 그동안 읽어왔던 어떠한 이야기보다도 더 무서웠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이었고 나는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동창 2명과 함께 조용하면서도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시골로 작은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가 찾아낸 곳은 강원도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로 휴양지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후기를 보면 자연환경은 무척 아름답지만 밤만 되면 오싹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우리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벌써 오후였다. 주변은 조용하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다. 우리가 예약한 민박집의 주인 아주머니는 특히 따뜻한 인상을 주었다.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이곳저곳을 안내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마을의 소소한 일상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집안에 들어서기 전 조용히 우리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 마을은 밤이 되면 뭔가가 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농담으로 듣고 말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첫째 날 밤 우리는 길고 긴 여행으로 인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모두 피곤했기 때문에 금방 잠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운 채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던 나는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다. 그건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낮에 봤던 마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너무 낮고 음침했다. 벌떡 일어난 나는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훔쳐보았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야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고 달빛 아래 반짝이는 나뭇잎들 뿐이었다.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으나 그 이후로도 몇 번이고 그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튿날 아침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둘째 날 저녁이 되자 나는 그 일을 잊기로 했다. 우리는 마을 주변의 명소를 구경하고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동네 편의점에 가서 간단히 간식거리와 음료수를 사왔다. 낮에 아주머니가 한 말을 떠올리며 10시 전에는 돌아가기로 했으나 편의점에서 나온 뒤 길을 살짝 헤매고 말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져 어두웠고 도무지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다. 그때 나와 친구들 모두가 동시에 기묘한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그 울음소리는 우리가 어제 밤에 들었던 것과 같은 낮고 음침한 목소리였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엔 어렴풋이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친구 중 한 명이 빨리 돌아가자고 말했고 우리는 곧바로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민박집에 들어오자 그 소리는 멈추었지만 우리는 만장일치로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날 아침 첫 차로 마을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일찌감치 잠을 준비했다. 하지만 심장이 계속 두근거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셋째 날 새벽 아직 어두운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두꺼운 문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밖을 확인할 자신은 없었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아주 가까이서 들려왔다. 그제야 나는 문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방에서 잠자고 있던 친구를 깨웠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그의 얼굴에 문질렀지만 친구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급히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공포스러워지는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음침한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와 목소리가 멈췄다. 주인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를 떠올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존재조차도 믿을 수 없었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가 마을을 떠나기로 한 시간은 다가왔다. 친구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는지 다들 표정이 어두웠다. 우리는 무사히 이 마을을 떠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오전 7시가 되기 직전에 우리는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주머니는 마치 우리가 떠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우리를 배웅했다. 결국 우리는 무사히 차를 타고 마을을 떠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공포 이야기를 찾아보지 않는다. 내가 경험한 그 일은 그 어느 소설이나 영화보다도 훨씬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 마을에서의 하루 동안 겪은 그 신비하고도 무서운 경험은 내가 위태롭게 여겼던 호기심을 잠재워버렸다. 미지의 세계는 분명 흥미롭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내가 그날 밤 어떤 존재와 마주쳤던 것인지 그리고 왜 하필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여전히 때때로 그 목소리와 음침한 소리가 꿈속에서 떠오를 때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 공포는 때로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 어떤 호보다도 더 무서운 법이다.